1937년 8월 15일 오전 11시 50분 난징에 거주하던 마지막 일본인 거류민단과 난징 대사관 직원들이 칭다오시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떠난 지 불과 3시간 후인 오후 2시 50분 일본 해군 항공대 소속 96식 육상 공격기 20기가 난징을 공습하기 시작했죠. 이들은 난징의 군사공항인 다자오청 공항과 민간공항인 민콩공항 등 주요 시설 여러 곳과 그 인접 민가에 60kg짜리 유경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소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남경 시립도서관이 파괴되어 3만여 건의 고서와 귀중한 희귀생물 표본들이 소실됐죠. 그런데 일본은 이때까지도 중국에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중일전쟁을 바라보는 일본의 인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때까지도 이 전쟁에 대한 당위성조차 정립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피치 못하게 군대의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즉 사변의 의미로 전쟁을 축소시켰던 것입니다. 이 전쟁을 자신의 군대가 주둔한 지역에서의 작은 분쟁 정도로 치고 야금야금 중국 대륙을 갉아먹겠다는 발상으로 말이죠. 또한 이는 서구 열강들에게 국제전쟁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쟁을 내전이라고 칭하며 내정 간섭을 하지 말란 뜻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자신들이 강제로 빼앗은 영토 내 식민과 군대를 보호한답시고 아예 중국인들 자체를 이적단체로 규정, 끔찍한 학살을 자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들의 인식이 결국 난징 대학살을 낳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아직까지도 이런 중일전쟁을 진화 사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최악의 전쟁 범죄를 덮어버리고 아예 역사적 사실 자체를 왜곡시키려고 말이죠. 이러니 진정성 있는 그들의 반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다시 난징 공습으로 돌아와 이런 의식의 편승, 전쟁이 터지기 전인 1936년부터 자신의 실적을 과시하여 군비 확장을 꾀하려는 일본 해군의 계획된 도발이 끔찍하기 짝이 없는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습에까지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웃국가의 시민들을 제물로 바친 것이죠. 하지만 아사히 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들은 호해를 발행하여 이를 세계 최고의 제국 해군 항공대 용맹을 떨치다 라며 칭송했고, 해군성은 세계 항공전 사상 초의 대공습이라며 오히려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한 이 극악무도한 만행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자 식민지 조선의 어용 신문들도 전정긍긍하는 남경시민, 공수부 침묵, 아비행대 적 후방시설 맹폭격, 상해 전선에서 제국군 맹활약 따위의 기사들을 단 하루의 예도 없이 올리며 연일 일본 해군 항공대를 찬양했습니다. 이후 일본 해군 항공대는 경쟁적으로 난징에 대한 야간 공습을 하루도 빠짐없이 실시하게 되는데, 특히 8월 27일 폭격에는 새벽 1시 40분, 2시 40분, 4시에 걸쳐 무려 3번의 연이은 공습으로 절대 폭격하지 말아야 할 의료시설 및 민간인 지역에까지도 소위탄을 퍼부어 수백 명의 민간인을 태워 주의까지 했습니다. 더구나 일본군이 도카스탄까지 투하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퍼지게 되자 40도가 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난징 시민들은 공습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창문을 닫고 살아야 했죠. 그러면 이때부터 시작된 민간인에 대한 전략폭격, 전쟁 중 가장 무서웠던 공습에 대해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공습은 적의 거점을 점령하는 전술폭격과 전선의 후방에 있는 적의 군사시설과 민간 지역을 파괴함으로써 적의 전쟁 의지를 꺾어버리려는 전략폭격으로 그 목적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전쟁 형태의 고도화, 즉 군대끼리만 싸우던 전쟁이 점차 상대국의 생존 기반 자체를 멸살시키는 절멸전으로 변질되면서 공습은 현대전의 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처음으로 실시한 국가가 바로 일본이었죠. 중일전쟁 당시 미쓰비시 중공업 등에서 생산된 각종 신형 폭격기들은 가공한 위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전쟁이 발발한 1937년 7월 7일 시점부터 다음해 10월 27일 우한 점령 시기까지 약 16개월 동안 무려 1만여 대의 항공기를 동원, 약 3만 5천여 발의 폭탄과 32만여 발의 총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동서양을 통틀어 그 이전 시기 어떤 공중폭격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차별적인 공중공격의 실현이었던 것이죠. 이 같은 야만적인 일본군의 공습으로 중국인들의 하루는 매일매일이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미중의 전쟁에 빠져들고 세계 최강의 국가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 진행한 엄청난 규모의 전략 폭격 때문에 일본군의 공습은 종종 간거돼 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일본군의 대중국 공습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한참 전인 1937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공수로 투한 최대 규모의 폭격은 스페인 내전 당시인 1937년 4월 26일 이른바 공화국군이라 불리던 인민전선의 세력권에 있던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의 소도시 게르니카에 대한 나치 독일의 공습이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끔찍했던 이 공습에 사용된 폭탄은 30톤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본군은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2년 전부터 무려 3만 5천 발 이상, 무게로 따지면 1만 톤에 육박하는 폭탄을 수시로 중국 주요 도시에 퍼부었던 것이죠. 이것은 1940년대로 접어들어 독일과 영국의 항공전이 벌어지고 미국이 유럽 전선의 B-17에 이어 태평양 전세에서 B-29라는 괴물을 뽑아내 폭격에 동원하기 이전까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무차별적인 공습에 미국, 영국, 나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5개국 대표가 일본에 항의서원을 제출했습니다. 전쟁 상태가 아닌, 즉 선전포고가 되지 않은 나라의 수도를 향한 폭격에 대해 일본은 인간성과 국제적 이양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혹여 폭격이 군사적 목표를 겨냥했다 하더라도 결국 무차별적인 공습은 민간인에게 고통 이상의 사상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으로 말이죠. 그러나 불과 몇 년 후 인류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모든 전쟁 당사국, 특히 연합국이라는 이름 아래 미국과 영국이 앞장서서 또 정면으로 이 항의 메시지를 무시해 버렸으니 말입니다. 결국 일본이 시작해 미국과 영국이 절정의 그래프를 그린 전략폭격, 즉 공습으로 독일에서는 민간인 약 35만여 명이 사망했고 일본에서는 도쿄 대공습으로 하룻밤 사이에 약 10만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는 등 총 100만 명 이상이 사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차례의 원폭에 의해 25만여 명이 덤으로 사망했죠. 그런데 극도의 공포를 유발시키는 목적의 이런 무차별 공습, 이른바 전략폭격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등 냉전을 거치면서 더욱 고도화돼 버렸고 작금에 이르러서는 급기야 버튼전쟁, 즉 전략전술 미사일체계 구축으로 발전해버렸습니다. 일본이 뿌린 또 하나의 악의 씨앗, 중국 민간인에 대한 폭격을 시작점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인가 응보였을까요? 앞서 언급했듯 일본은 결국 공습의 결정판, 즉 두 번에 걸친 원폭을 두들겨 맞고 무조건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다시 난징 폭격으로 돌아와 이때부터 일본 해군은 하세가 기요시 제3함대 사령장관의 지시로 135만 인구의 난징에 대한 폭격을 더욱 격렬하게 가기 시작했고 결국 폭격을 견디지 못한 외국인, 부유층들을 시작으로 사람들이 난징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즈벨트도 10월 5일 전패에서 언급했던 소위 격리 연설을 통해 일본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조치가 없는 이런 조치는 그저 경고선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히려 일본 군부가 미국과 영국을 얕잡아보는 계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일본은 더욱 기고만장해졌고 결국 진주만으로의 비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